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중국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엑사 잠깐 일정 관련해 가지고 한번 빠르게 한번 보시면 일단 지금 중국 강의는 중요쟁점 교재 한 건가 객관식 민법책으로 두 건으로 이래 진행하고 중국 강의로서 핵심 정리로서 이론 정리를 이래 빠르게 먼저 한번 해드리고 그에 관련된 진도 범위 안에서 기출 문제 그것들을 같이 풀어드리는 방식으로 이래 진행하고 이론 정리에 조금 더 힘을 실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론 정리 기본 강의를 다 들었었겠지만 기본 이론 정리를 한 번 더 이래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지금 중요 쟁점으로 이래 만든 이 교재는 변리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늘 출제되는 빈도수가 이래 늘 출제되는 건데 이것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문제 중에 보면 한 번씩 이래 특이한 논점들이 하나씩 이래 출제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뭐 3년걸 한 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껏 한두 번 10년 안에 뭐 한 번 나왔다 두 번 나왔다 이런 부분은 기출 문제로 해결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로 이래 해결하고 늘 나오는 문제들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나왔던 그런 쟁점들 이런 것들은 따로 뽑아가지고 지금 이론 정리를 한번 먼저 중요 쟁점으로 해서 한번 이래 정리를 해드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40문제 중에서 38개 정도를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전략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한두 개 정도는 특이하게 나오는 것들은 항상 있더라고. 항상 있게 되게 되는데 그게 물건에서 나오기도 하고 채권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래 특이하게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가 한두 개씩 있게 되는데 그런 거는 버리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개는 그냥 틀린다는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는 쫓아다니지 않고 최소한 기출 문제로만 정리하겠다. 기출 문제만 정리하고 기출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는 틀려버리겠다. 이런 기본으로 해가지고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고 나머지 38개는 우리가 준비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쟁점들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조금 더 꼼꼼하게 정리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문제가 풀리는지 기출 문제 자체를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활용하게 될 테니까 이론에 조금 더 60% 내지 한 70% 정도의 시간을 쓰고 이론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돼 있어야 되고 당연히 또 풀릴 테니까 기출 문제 자체를 그에 맞게 진도 범위에 맞게 이론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쟁점을 정확하게 한번 잡아보자.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강의를 컨셉을 잡았으니까 중요한 걸 놓치지 말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혹시나 만약에 수업 듣다가 이해 안 되면 바로 질문하시고요. 거기 강의 객세에 제 개인 이메일이 적혀 있는데요. 이메일 주소로 따로 메일을 보내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질문할 때 이 페이지에 있는 이 표현이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 그 문장을 다 적기가 힘들면 카메라로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업데이트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질문해 주신다면 그러면 서로 오히려 답하기도 저도 편하고요. 책을 제가 늘 가지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몇 페이지 몇 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이렇게 질문하시 버리면 제가 바로 적답이 힘듭니다. 적답을 할 수 없게 될 테니까 메일 주소가 적혀 있으니까 메일을 통해서 메일 주소지에다가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휴강을 해야 돼요. 다른 강의 일정이 겹쳐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만 휴강하는 걸로 하고 강의는 무조건 오전에 진행해가지고 정리하고 보강 없이 그냥 끝내겠습니다. 최대한 진도 맞춰가지고 보강 없이 정리하고 중요한 거는 놓치지 말고 제가 이거 중요 쟁점 책을 만들 때 상반기 판례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8월 달까지 나왔던 판례들 이런 들까지 정리했고 물론 우리가 시험 직전에 최신 판례 특강들 이런 것들을 따로 기획해서 정리하게 될 건데 미리 중요 쟁점에서 이 단권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약간만 판례를 하반기 판례만 업데이트 하신다면 이 책으로도 충분하게 시험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교재는 기본서 신민법을 축약한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신민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빼고 쟁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신민법을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 그 신민법에서 나왔던 표현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래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이해했던 것들을 이래 다시 한 번 더 이래 정리한다라고 이래 생각하시면서 글에 따르시면 이래 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 법학은 반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해돼 가지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래 숙지하고 있다 아니면 이해됐다라고 이래 평가가 될 수 있게 판단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금방금방 휘발되고요. 금방금방 이래 잊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래 생기게 되니까 조금씩 영어 공부하듯이 꾸준하게 봐주는 게 좀 필요해요. 반복이 좀 필요한 그런 과목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두꺼운 책을 반복해도 되고 중요한 거를 여러 번 이래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래 정리하신다면 그러면 오히려 시험에서 이제 쉽게 이래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만들고 이래 들어간다면 그러면 어려운 것도 나오잖아요. 시험에서 어려운 것들도 한 열 몇 문제 정도는 있게 이래 될 건데 사례 문제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하면서 좀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있게 될 건데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시간을 집중해서요. 그 시간을 이래 쓸 수 있고 늘 나왔던 거 반복해서 나오는 것 또 기출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래 출제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틀려도 안 되는 것도 이래 중요한데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빨리 그런 문제를 먼저 풀어버리면 사례 문제에 조금 더 이래 시간을 이래 집중해서 이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정리하고 객관식으로 이래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래 활용할 때 객관식 문제를 이래 정리하실 때 아는 것들을 이래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안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마시고 객관식 지문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객관식 지문별로 그래서 어떤 지문이 이해되는지 이해 안 되는지 이런 평가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지문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착시 현상을 어렵게 문제가 풀렸다는 거.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세 문제 정도는 세 지문 정도는 그냥 쉽게 이해되고 그냥 굳이 다시 볼 필요도 없겠다라고 생각되면 지우는데 이렇게 지우지 마시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지우지 마시고 이 문장을 다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두 줄을 꺼가지고 눈이 안 가게. 그러니까 다음에 책을 볼 때 이런 걸 굳이 읽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면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제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 사인펜 같은 거 이런 걸로 그냥 아예 칠해버려가지고 아예 보지 않도록 책을 이렇게 여러 번 읽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만약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지문 아직 기출은 안 됐는데 아직 핵심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판례가 이래 들어있는 표현이라고 이래 생각되면 여기는 별표도 하고 그다음에 이 지문 자체에 대해서 형광펜 밑줄도 하고 형광펜도 칠하고 해설도 꼼꼼하게 이래 읽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연결을 이래 시켜놓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 강의에서 이걸 하셔야 돼요. 이 작업을 이래 하셔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다음에 지워야 될 거 굳이 볼 필요도 없겠다라고 이래 생각되는 거 이런 것들을 책을 이래 줄여놓는 놓으면 그러면 남들보다 한 해독이라도 더 할 수 있게 되고 마무리할 때 특히 빠르게 우리가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래 장점이 이래 되게 되니까 지금 중국 강의에서 이걸 만들어 놓자 중국 강의에서 책을 교재를 만들어 놓자라는 게 그게 전략적으로 이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이래 작업이고 결국은 직전에 다 보고 가셔야 되거든 직전에 다 보고 가시는 게 그런 것들이 이래 필요하게 되니까 객관식 책을 이래 정리할 때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이걸 중급 쟁점 정리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리하신다 할지라도 객관식은 무조건 지우세요. 무조건 지워가지고 나중에 빠르게 한번 문제로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래 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한번 중요 쟁점만 가지고 이래 정리해 버리면 기출이 어떻게 되는지 놓칠 수 있으니까 특히 또 사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사례 문제 자체의 감을 놓칠 수 있거든 놓칠 수 있게 되니까 중요 쟁점을 풀다가 한 번씩 객관식을 한번 풀어줘야 되는데 이 쓸데없는 질문을 읽는다고 시간을 뺏기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시간하고 시험이 임박했을 때 한 100일 남았을 때 150일 남았을 때 그때 시간하고는 천지 차이가 이래 되게 되니까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책을 최대한 객관식 책을 이래 줄여놓고 이게 기출이 이런 형태로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수시로 한번 감을 이래 잡아놓고 기본서를 한 3번 봤다 그러면 객관식을 한 번 정도 섞어줄 수 있도록 한 번 정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기본서 보는 시간보다는 훨씬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 정리할 수 있어야지 이래 되니까 기본서를 또 한 3번 정도 읽었다면 객관식은 또 빠르게 이래 정리될 수 있거든요 정리될 수 있게 될 테니까 이런 형태로 이래 정리해서 이래 살펴보시고 문제 풀면서 이제 객관식 풀 때 조금 이래 요령 같은 거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이래 풀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래 감히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민총이 항상
12개, 11개 정도 그 정도 이래 출제되고 그다음에 물건도 한 11개, 12개 정도 그 정도 이래 출제되고요. 나머지는 그 16개 정도는 채권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채권법이 비중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물건 그다음에 민총인데 쉬운 문제들은 민총에서 좀 많이 나와요. 민총에서 좀 많이 물론 뭐 채권에도 쉬운 문제가 나오고 물건에도 쉬운 문제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 물건은 사례 문제로 많이 만드는 경향, 사례 문제로 많이 만드는 경향이고 채권도 이래 사례 문제도 이래 섞이는데 물건이 조금 더 사례 문제가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이래 되게 되고 골고루 냅니다. 어느 특정 부분 비전형 담보까지 해가지고 골고루 이래 출제하는 경향이 이래 되게 되니까 얇고 넓게 이래 정리하는 거고 기출이 10년 동안 제가 그 분석해가지고 몇 번이라도 이래 출제됐다라고 생각되면 반드시 쟁점 정리를 했습니다. 쟁점 정리를 해가지고 한 번밖에 안 나온 거, 10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기출 문제로 이래 해결하게 되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는 쟁점 정리를 했는데 그런 거 아니면 출제가 안 되는 부분들은 굳이 쟁점 정리를 하지 않고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만 이래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정리했고 집중적으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따로 이래 토픽을 뽑아가지고 쟁점 정리를 통해서 이론을 확실하게 이래 숙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요. 그런 식으로 이래 교재를 이래 만들고 공부 방향을 지금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따라오시고 강의 순서는 채권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문제 수가 많은 채권법을 먼저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래 물건을 보고 마지막으로 민총을 마지막으로 민총을 이래 정리하기 될 테니까 기본 강의 역순으로 갈게요. 기본 강의 역순으로 가가지고 채권, 물건, 그다음에 민총 이런 순서대로 해서 그런 형태로 이래 정리해서 정리할 테니까 이번에 집중 강의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민법을 업데이트하고 민법을 어느 정도 이래 잡아놓으면 약간만 시간을 쓰더라도 그러니까 뭐 하루에 1시간이나 한 30분 정도 그 정도 이래 쓰더라도 쟁점 정리로 정리하든 아니면 객관식 책으로 정리하든 꾸준하게만 여러분들이 봐주면 시험장 갈 때까지요. 그 감만 이래 끌고 가신다면 나머지 시간들은 뭐 자연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특허나 이런 쪽으로 시간을 쓸 수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효율적으로 이래 수험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적으로 이래 정리하고 맞출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맞추자는 거 그게 이번 강의의 이번 강의의 목표고 이번 수험 전략상으로 이래 접근을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게 되니까 쉬운 거 틀리지 말자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특이하게 나오고 어렵게 구성되는 거 그런 거는 버리자 한두 개 정도는 버린다고 이래 생각하신다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게 되니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이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강의 진도를 나갈 거고 의문사항이나 아니면 특이한 사항이나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메일이나 아까 말한 대로 학원 게시판을 활용해도 됩니다. 학원 게시판을 이래 활용하셔도 되고 메일로 이래 질문하셔도 될 테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서로 이래 호흡하는 강의들 여러분들이 어디를 어려워하는지 또 어떤 거를 의심스러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또 강의에 반영한다든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더 도움되는 강의를 이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 질문을 해야 돼요. 서로 소통을 하지 않으면 제 중심으로 이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는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지 않을까 이러는 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게 되는데 저는 항상 이래 민법책을 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렵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처럼 이과생들이 이제 민법책을 이래 봤을 때 특이하게 느낄 부분도 있을 거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신다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강의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최대한 이틀을 넘기지 않을 테니까요. 이틀 안에 답을 받아볼 수 있도록 원칙은 적답을 하는 게 그 원칙인데 제가 다른 강의를 하고 있다든지 다른 일정이 있다면 적답이 안 될 때도 있을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밤에 제가 몰아가지고 이메일은 다 정리를 하거든요. 정리를 하고 이래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날 안으로는 답을 할 수 있는 건데 불강력적으로 뭐 그날 안으로 못하더라도 그 다음 날은 꼭 해드릴 테니까 이틀은 넘기지 않을 테니까 그런 형태로 활용해서 이래 따르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번에 좀 민법을 한번 좀 잘 정리해가지고 하여튼 민법에 어려웠던 부분들 알고 있는 부분은 가볍게 확인하시고 어려웠던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번에 한번 이래 강의를 이래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객관식 책 참 마지막으로 한번 알려드리면
변리사 기출을 10년치를 반영했습니다. 그 10년치를 반영해서 10년치 변리사 기출은 무조건 다 반영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고 그 중간에 그 판례가 바뀌었다든지 법이 바뀐 부분이 있거든. 특히 그 왜 공유관계에서 전환합의체 판례로서 태도를 이래 바뀐 부분들이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물건에서 그 태도를 바뀐 부분들 우리 그 종전 그 기출은 안 됐지만요. 종전 태도를 변경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중요 쟁점이나 아니면 객관식 책에 이래 반영을 해가지고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수업 중에 제가 알려드리게 이래 되게 될 거고 그리고 변호사 시험 그 원래 기출된 거 이거 반영했습니다. 변시 자체의 그 출제된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사례 문제로 볼 만한 것들은 변시 문제는 많이 반영하지는 않고 원래 문제와 그다음에 최근에 그 나왔던 그 쟁점 중에서 우리가 그 판례를 사례 문제로 한번 풀어볼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변시 문제를 이래 반영했고 법원 행시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로 따지면 변리사 시험하고 법원 행시하고 이래 거의 비슷하고 법원 행시가 약간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고 구성 자체가 사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래 까다롭게 이래 출제되게 되는데 법원 행시 정도 여러분들이 그 풀 수 있다면 변리사 시험 자체는 조금 더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해가지고 법원 행시 문제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많이 반영했고 그다음에 뭐 법무사 기출이나 노무사 기출, 민총에서는 세무사 기출 이런 것들이 그 최근에 그 좀 어렵게 나왔던 세무사 기출들 쉬운 거는 무조건 빼버렸고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것들도 책만 읽으면 다 정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변리사 기출 아니면 굳이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반영하지는 않고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은 변리사 기출로도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 것들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래 빼버렸고요. 그다음에 노무사 기출에서 시험 문제도 시험 문제는 빼고 변리사인데 아직 출제가 안 되는 부분 중에서 조금 이래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여기 노무사 기출 중에서 추출해 가지고 정리했고 물건에서는 그 감정평가사 그 기출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감정평가사가 이제 민청하고 물건만 보니까요 감정평가사 기출들을 조금 더 이래 반영했고 법원행시를 조금 더 많이 반영했고 법원행시가 물건법의 그 문제들이 더 좋은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최신 판례들을 많이 반영한 그 기출을 그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 옛날 구닥다리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 빼버렸고요. 그 최근에 한 10년 정도 아니면 최근에 한 5년, 4, 5년 전에 출제된 것들 그 중심으로 해서 너무 오래된 문제는 공부하지 말고 최근 경향을 반영해서 이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이래 그 교재를 이래 작업했으니까 그에 맞춰서 이래 정리하고 이거 가지고는 그 연습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내용을 숙지한다는 방향으로 이래 정리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이래 컨셉을 이래 잡으시고 연습은 나중에 그 모의고사나 다른 그 각종 학원들 모의고사들 있잖아요. 실전용으로 이래 그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이래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래 정리하시고 지금은 내용 숙지에 조금 더 힘을 실으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이번에 중급 강의를 통해서 이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활용하시면 이래 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게 됩니다. 강의 진행 순서는 그 중점 정리를 먼저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객관식을 그에 맞춰서 이래 풀어드리는 그런 형태로 이래 진행할 테니까요. 중점 쟁점 정리 이 부분을 이론을 먼저 정리한다라고 이래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진도를 쟁점 정리 215페이지 쟁점 정리 215페이지 채권법부터 이래 정리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채권 총칙은 맨 먼저 채권법의 일반들 채권 일반에 대해서 총론 부분이 이래 먼저 나오고 채권은 채권의 목적이 먼저 나옵니다. 채권의 목적 특정물 채권 종류물 채권 금전 채권 이자 채권 선택 채권 5개를 이래 채권의 목적으로 이래 정리하고 채권의 효력이 중요하죠. 채권의 효력으로서 기본적 효력으로서 이제 청구력 급부보유력 강제력이라는 게 있고 채무 불이행과 그 구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채권자 대입권 채권자 취소권 대외적 효력의 문제로서 중요한 논점이 이래 정리가 이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죠. 채권자가 여러 명 있고 채무자가 여러 명 있을 때요.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와 관련된 쟁점들을 이래 정리하고 연대 채무 보증 채무 중심으로 해서 특히 그 부진적 연대하고 구별 이런 것들을 정리할 생각이 이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도 있죠. 채권 양도.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와 채무인수되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되니까 채권양도 채무인수는 특히 면책적 채무인수하고 구별되는 제도들 이행인수 그다음에 중첩적 채무인수 각각 요건들 효과들 특징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이래 되는 거고 마지막이 채권의 소멸
채권은 어떤 원인으로서 소멸하게 되는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 7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4개 정도는 잘 봐야 됩니다. 특히 변제하고 상계는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중간에 있는 대물변제, 공탁까지 대물변제, 공탁까지 정리를 하게 이래 될 테니까 여기까지를 이래 채권 총칙으로 해가지고 살펴본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조금씩 이래 하나씩 이래 출제되게 되고 사례까지 이래 다 이해될 수 있도록 판례가 이래 다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이래 따라오시면 이래 되게 되겠습니다. 채권의 목적을 먼저 정리하게요. 215페이지 쟁점 정리 215페이지 채권의 목적이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채권의 일반은 채권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상대권으로서의 성격이죠. 상대권으로서의 성격을 이래 띄고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자기나 부자기를 이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이래 부르고 상대권, 채권자, 채무자 사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고 이에 대해서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잖아요. 절대권이 이래 되게 되는데 채권은 상대권, 채권은 상대권이고 이게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 효력 있는 상대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채권법의 조문은 대부분 임의법규, 임의규정의 성격 임의법규, 임의규정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니까요. 당사자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최우선이고 당사자 합의가 없을 때 채권법의 조문이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보충적으로 적용이 이래 되게 되니까 임의규정의 성격이니까 당사자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사적 자치가 제일 잘 반영된 부분이 채권법이 이래 되게 되는데 물권은 누가 물권자인지를 공시를 해줘야 되거든. 등기 부동산 얘기 같은 경우는 등기라는 방법으로 공시를 해줘야 되는데 공시 방법 때문에 물건의 종류나 내용을 당사자가 사적 자체로서 임의로 만들어내버리면 공시 방법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공시 방법이 이래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요. 공시라는 대원칙 때문에 물권법의 조문은 대부분 강의규정으로 이래 돼 있고 강의규정의 성격을 이래 가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채권법은 공시라는 문제가 없죠. 공시라는 문제가 없고 채권자 채무자 사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래 효력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법규, 임의규정의 성격을 이래 가지고 있고 상대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상대권이라는 그 특징을 이래 잘 활용해서 이해할 판례들이 많으니까요. 상대권이라는 그 성격을 가지고 채권법을 정리하는데 이 채권이 무엇을 대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래 활용되게 되는지 채권의 목적 부분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민총에서는 권리객체로서 물권법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정리했거든. 물건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채권의 객체인 채권의 목적은 채권법에 나와요. 지금 채권법에서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특정물 채권이죠. 특정물 이래 채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물건을 줘야 되는 거, 반드시 그 물건을 줘야 되고 다른 물건으로 이행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특정물 채권이 이래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동종, 동질, 동령으로 줘도 상관없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종류 채권이 되고 돈을 줘야 되는 금전 채권. 금전 채권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네 번째 이자 채권 사용대가의 이자 채권 이자 채권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마지막에 선택 채권의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선택 채권의 문제가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온다. 거의 매년 한 문제 이래 출제되고 종합 문제로 해서 이래 많이 출제되게 되고 특히 금전 채권에 대한 특칙들 특히 그 지연이자 계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관련 판례들 이런 것들을 이래 잘 보시고 한 문제로 이래 만들어지는 것을 이래 대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특정물 채권이 나오는데 374조예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를 미출해야 됩니다. 인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줘야지 이래 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가 되게 되는데 먼저 밑에 1번 채무자의 선권 의무가 이래 먼저 정리가 이래 되게 되는데요. 선권 의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서 언제나 들어가는 공통 요건이 고의나 과실인데 이 과실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조심하지 않는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주의 의무 위반이 그 사람 개인 능력을 가지고 따지는 게 맞을까, 아니면 평균의 능력, 평균값을 가지고 따지는 게 맞을지가 문제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과실 있다, 과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되는데요. 일반적 과실은 추상적 과실, 평균값을 가지고 따진다. 평균값을 가지고 따져서 그 정도 나이, 그 정도 직업, 그 정도 학력들이 갖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과실 있다, 과실 없다를 이래 판단하시면 되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부르게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부르게 이래 되고, 이걸 줄이면 선관 의무, 선관주의 의무라고 부르게 되고,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 능력을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걸 구체적 과실, 구체적 과실이라고 부르고, 이게 민법에서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다. 동일한 주의 의무라고 표현하기도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해서 주의 의무 정도가 낮아지는 주의 의무 정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대신 우리 민법에서 구체적 과실이 문제되는 게 딱 세 개밖에 없어요. 딱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 세 개를 외우면 돼. 이 세 개를 외우고, 세 개 말고는 다 이걸로 풀면 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정리하시면 이래 되는데, 첫 번째가 무상수취인. 무상수취인의 주의무가 자기 재산과 이래 동일한 주의무로 이래 보게 되는데, 임치계약 아시죠? 임치계약, 물건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임치계약인데, 그 임치를 무상으로 했을 때요, 무상으로 했을 때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의 물건을 보관할 주의무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해주면 이래 되는 것으로 민법이 이래 규정하게 되고, 유상은 선관입니다. 유상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무상일 때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해주면 되고,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관리할 때, 그때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이렇게 관리해주면 되고, 세 번째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관리할 때,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이렇게 관리할 때인데, 상속인이 왜 단순 승인하면 그냥 자기 거고 그거는 관리 의무가 없고요. 상속을 포기해 버리면 자기 게 아니니까 그것도 관리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관리한다는 말은 한정 승인이라는 걸 했을 때, 한정 승인을 하면 아빠가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강제집행을 당하게 하고, 내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겠다는 게 그게 한정승인이거든. 그러면 상속인은 아빠가 남긴 그 재산을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하러 올 때까지는 관리를 해주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리를 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를 해주면 되는 것으로 이래 정리가 이래 되고, 자, 이래 정리하자. 무친상이다. 이렇게 이래 정리해서 세 가지가 구체적 과실이고, 나머지가 다 선량 관리자의 주의 의무고, 이것 말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무조건 틀린 표현이 이래 되게 되니까 무친상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평가하시면 되겠죠. 그게 1번. 개념이 나오는데, 추상적 과실을 말하고 채무자의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라고 해가지고 평균값을 가지고 이래 따지고, 채무 불행에서 과실 이런 것들은 이걸 추상적 과실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예외가 밑에 양갈로 4번 내려오시면 현행법상 구체적 과실이 세 가지가 나오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라고 이래 표현되게 되는데, 무상수취인 무 동그라미 하시고, 친권자의 재산 관리 권 행사 친 동그라미 하시고, 상속인의 상속 재산 관리 상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무친상만 예외다. 무친상만 예외라고 기억해서 정리를 해드리시면 이래 되고, 그다음에 양걸로 2번으로 올라가시면 이 선관주의무가 언제부터 발생하고 언제까지 유지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발생하는 시기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겠죠. 특정물 채권의 계약 승립 시부터요. 계약 승립 시부터 이때 선관주의무가 이래 발생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종기 언제까지 선관주의무를 부담하게 되냐면, 이행기가라고 돼 있지 않고, 이행기 변제기라고 돼 있지 않고요. 변제기라고 돼 있지 않고, 실제 인도할 때까지, 실제 일에 인도할 때까지, 이때까지 선관주의무를 부담해요. 이때까지 선관주의무를 부담하고, 인도시까지 이래 부담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보통 이행기에 인도를 해야 돼요. 이행기에 이행을 하게 되니까 이행기가 인도시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행기가 인도시가 되는 경우가 원칙인데, 근데 언제나 이행기가 인도시가 되진 않습니다. 예컨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근에서요, 당근 거래를 할 때 이 그 중고 노트북을 100만 원 주고 사기로 했어요. 100만 원 주고 이래 사기로 하고 이 돈을 10월 1일 날 주기로 했습니다. 10월 1일 날 이래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월 1일 날 을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목적물을, 특정물이죠. 중고 컴퓨터니까, 중고 노트북이니까 이걸 을한테 주면 될 거죠. 을한테 인도하면 되니까 이행기가 인도시, 그러니까 10월 1일 날 이행기가 인도하는 날이 됩니다. 인도하는 날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이 날짜에 언제나 인도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게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이 100만 원을 이 날짜에 들고 왔을 때 얘가 돈을 받으면서 노트북을 을한테 인도해 주면 되거든. 을한테 인도해 주면 되는데 얘가 안 오는 거야. 10월 1일 날 100만 원을 들고 와야 되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요.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행기 10월 1일 날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노트북을 얘한테 줄 수는 없죠. 노트북을 얘한테 이래 줄 수 없으니까 돈을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따라서 이행기와 인도시가 언제나 같은 게 아니고요. 언제나 같은 게 아니고 상대방이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동시이행을 행사할 수 있거든. 동시이행을 항변권을 이래 행사할 수 있게 이래 되는 거고, 동시이행 관계 있다면요. 동시이행 관계 있다면 그때는 물건 자체를 먼저 줄 수는 없다. 동시에 주고받아야 되니까, 따라서 이때는 인도시까지 여전히 선관주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선관주의무를 부담하게 되게 될 테니까 언제나 이행기와 인도시가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가시고, 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행기에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행기에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물건 인도 채무자입니다. 물건 인도 채무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채권자 채무자 개념이 나오는데, 돈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채무자죠. 금전채권. 금전채권에서는 얘가 채권자, 얘가 채무자고, 여기서는 지금 물건, 특정 물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특정 물을 기준으로 봐서는 얘가 채권자, 얘가 채무자. 특정 물을 줘야 되는, 노트북을 줘야 되는 채무자, 그지? 노트북을 인도해 줘야 되는 채무자가 되는데, 이 채무자가 이행기를 자기 책임 있는 사유로 지나버렸을 때, 책임 있는 사유로, 그러니까 노트북을 돈을 받고도 주지 않았을 때겠죠. 주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행지체가 되는 거고, 이행지체가 이래 되고, 이행지체 오늘 해요. 392조에 따르면 392조에 따르면 이행지체 중에 주요 의무는 선관 의무가 아니에요. 선관 의무가 이래 되지 않고요. 이행지체 중에 주요 의무는 우리 민법 392조는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게 원칙입니다.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행 지체 중에 이래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요 모든 책임을 다져야 됩니다. 과실 없어도 천재지변 불강력에 의한 손해를 할지라도요 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되는 것으로 책임을 가중시켜 놨는데, 이행기에 제때 이행만 했더라면 면할 수 있는 부분의 손해거든. 면할 수 있는 부분의 손해인데, 예컨대 이 사람이 반지하에 살아가지고 침수를 당해가지고 노트북을 이행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침수를 당하는 것은 이 천재지변이잖아요. 천재지변이니까 얘한테는 과실 없는 사유로 볼 수 있지만요, 만약에 얘가 돈을 줬을 때 그 날짜에 바로 10월 1일 날 노트북을 줬다면 이 사람은 반지하가 아니거든. 반지하가 아니니까 침수를 안 당했을 거라고, 침수를 당하지 않았을 건데 얘가 계속 가지고 있는 바람에 침수를 당한 거거든. 침수를 당한 거니까 이거는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됩니다. 제때 이행만 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피할 수 있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 때문에 이행기를 지났을 때는 그때는 과실 없어도 책임을 지게 돼 있고, 반대로 채권자 때문에 이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월 1일 날 노트북을 들고 갔는데 의리 받지 않는 거 이걸 수령지체라고 부르죠.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 중에는 401조가요. 주의 의무를 감경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수령 지체, 채권자 지체 중에는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경우에도 중과실만 없으면 책임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경과실로 이 상태에서 파손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봐요. 책임 없는 사유로 보니까 고의나 중과실만 책임져라.
고의나 중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지게 이래 돼 있다. 그러면 여기 인도시까지 여전히 선관주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행지체 채무자 때문에 이행기를 지난 것도 아니고 채권자 때문에 이행기를 지난 경우도 아닌 이 경우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동시행관계 있을 때, 그러니까 돈을 줄 때까지는 나는 물건을 못 준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상태일 때 그때만 여전히 인도시까지 선관 의무를 이래 부담하게 되고, 지금부터 우리 공부할 때 채무자가 이행기를 지났을 때는 채무자 때문에 지났을 때는 이쪽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채권자 때문에 이행기를 지났다면 여기로 수령지체에 따라서 처리되고, 이도 저도 아닐 때 채권자 때문도 아니고 채무자 때문도 아니면 그때는 동시행 문제로 푼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고, 딱 경우의 수가 세 가지로 이래 정리하고, 374조에서 인도시까지 선관 의무 이런 것들은 이 경우밖에 안 합니다. 이 경우만 이래 동시행 관계 있을 때만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이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게 2번 존속기간인데, 시기는 특정물 인도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종기는 물건 인도할 때까지 인도시까지 꼭 그 점 찍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발표하고, 이거 누가 입증할까? 고의과실에 대해서 선관주의무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누가 있냐 그러면 채무불이익에서 고의과실은 단서에 빠져 있다. 기억나세요? 단서 곧 나옵니다. 조문이 곧 나올 건데, 채무불이익에서 고의과실은 단서에 있고, 본문에 있는 것들은 원고가 입증합니다. 승립 요건은 원고가 입증하고, 우리 민법이 단서에 있는 거는 효력 요건 부존재를 규정해놨거든. 부존재를 규정해놨고, 효력 요건의 부존재, 효력 발생을 다투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거고, 고의과실 자체가 없다는 것을 채무자가 입증해야되도록 돼 있거든. 채무자가 입증하도록 돼 있으니까 선량관리자의 주요 의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조문구조상 채무자에게 있는 겁니다. 채무자에게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단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단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걸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2번 특정물의 현상 인도 보시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이면요, 채무자는 이행기 점 찍으세요. 이행기 현 상태로 그대로 줘야 돼요. 이행기 현 상태로 그대로 줘야 되고, 성립시가 아니에요. 성립시 현 상태로 주는 게 아니고 이행기 상태 그대로 줘라. 설사 파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줘야 돼. 특정물은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돼. 이거는 다른 걸로 바꾸는 것 자체가 채무불이익이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 상태 그대로 줘야 되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파손이 있으면, 선관의 의무 위반이 있으면 손해배상 문제를 질지 말지는 그 다음에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지는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행기 현상 그대로 인도를 해줘야지 되는 거고, 3번 발표하시고, 인도 장소 특정물의 인도는 점 찍을까요? 채권 성립 당시 점 찍고, 채권 성립 당시 거물렸던 장소에서 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원래 인도 장소에 대한 원칙은 지참채무 원칙에서 채권자 주소지가 원칙인데, 특정물은 예외다 이렇게 가세요. 특정물은 예외고, 특정물은 채권 성립 당시 거물렸던 장소에서 이래 이행하면 이래 되게 되는데, 자, 그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리면, 우리 그 경포대 같은데 놀러 가면, 경포대 같은데 놀러 가면 경포 호수가 있다, 그지? 경포호가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넓어가지고 자전거를 빌려주는 대여점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줘가지고 여자친구랑 자전거를 타고 이래 경포호를 이래 구경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1시간 동안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이래 그 경포를 이래 그 투어를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거 어디서 반납해야 될까?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반납을 해야 될지가 이래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자전거가 특정물입니다. 다른 물건으로 바꾸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자전거를 반납해야 되는 거고, 이 자전거를 반납할 때 채권자 주소지, 여기 대여점 아저씨 주소지로 가는 게 아니고 대여점 아저씨 주소지 강릉시 무슨 동 이쪽으로 이래 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채권 성립할 때 그 물건이 있던 장소, 채권 성립할 때 그 물건이 있던 장소, 그러니까 자전거 대여했던 그 장소에서 반납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걸 주소지에 갖다 줘버리면 이 아저씨는 또다시 이걸 끌고 와가지고 또 대여를 해야 되는 이래 문제가 이래 발생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우리가 빌렸던 그 장소에서 반납을 하게 이래 만드는 민법의 특칙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참채무에 대한 예외다 이렇게 가라. 지참채무에 대한 예외로서 채권 성립 당시 거물렸던 장소에서요, 거물렸던 장소에서 자전거를 반납해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물과 관련된 개념들 이게 자주 출제될 테니까 자주 그 나오는 조문들을 반드시 암기하시고, 변제 장소 이런 것들 현상 인도하고 혼동되지 않도록
잘 구분해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로마체 2번은 두 번째 종료 채권의 문제가 나오는데 제네시스 한 대 산다, 그다음에 카스 한 상자 산다 이런 것들 어떤 제네시스 어떤 카스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종류만 정하는 거, 종류만 정하는 것을 종료 채권, 다른 말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불특정물이라고 불러요. 자, 서술 보시면 종료 채권이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요 일정 양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하고 불특정물 채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자, 구별 기준 보시면 물건의 대체성은 거래 일반 관념에 따라서 객관적 점 찍고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대체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대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근데 특정물인지 불특정물인지 이런 것들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주관적 점 찍고 주관적으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특정물은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가자. 특정물은 주관적으로 이래 판단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이게 어떤 그 예가 있냐 그러면 중요 쟁점 정리책이 있습니다. 민법 중요 쟁점책이 있게 이래 되는데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따지면 이 책은 대체물로 봐야 되겠죠. 다른 책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대체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강의용으로 쓰고 있는 중요 쟁점 정리를 사고 싶어 합니다. 저한테 강의용으로 쓰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책을 사고 싶진 않아. 서점에 있는 교보문고에 있는 깨끗한 책을 자기가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강의용으로 쓰고 있는 이 책, 강의용으로 쓰고 있는 이 교재를 사겠다는 거. 이 교재를 사겠다면 이거는 특정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물인지 종류물인지 이런 것들은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이래 판단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대체물도 특정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체물도 특정물이 이래 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다는 거. 기준이 달라서 그래. 기준이 달라서 구별 기준 자체를 달리한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목적물의 품질과 종료 채권 특정 문제가 나오는데 375조 1항 보시면 채권의 목적을 종료로만 지정했을 때 법률행위 성질 밑줄하고 법률행위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 밑줄하고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률행위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정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결하라 이 말이겠죠. 거기에 따라서 해결하고 이게 안 된다면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그때는 채무자는 밑줄할까 중등 품질 밑줄하고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을 해야지 되는 것으로 규정을 이래 하고 있고, 이행을 보면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요 채권자 동의를 얻어서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면 그때부터 그 물건을 밑줄할까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종료 채권이 특정되면 특정물 채권으로 바뀌게 되고, 특정물 채권으로 바뀌니까 그때부터는 특정물 채권의 법리에 따라서 특정물 채권의 법리에 따라서 선관 의무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인도시까지 선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그 법리가 나타나게 이래 되게 되겠죠. 자,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번 목적물 품질인데요. 법률행위 성질로 결정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간란의 소비대차입니다. 소비대차는 동종, 동질, 동량으로 조달하고 되어 있고 빌렸던 물건과 같은 품질로 주도록 돼 있으니까 법률행위 성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고, 두 번째가 당사자 의사죠.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상중하 중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당사자가 합의된 바에 따라서 이래 처리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로 결정할 수 없으면 중등 품질로 이행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번 종료 채권에서는 특정이 중요합니다. 이걸 이행하려면 특정이 돼야지 이행할 수 있거든. 특정이 돼야지 이행할 수 있으니까 특정의 법리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가반 특정의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계약입니다. 계약으로 이래 특정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특정 방법을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래 가능할 거고, 2번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요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지정권을 줄 수 있고요. 이 경우 지정권자가 지정하면 종료 채권은 특정됩니다. 지정권 행사로 통해서 종료 채권은 특정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는데, 우리가 왜 그 삼겹살집에 가가지고 소주 한 병 주세요라고 이래 주문을 하면 주인이 어떤 소주 드릴까요라고 물어보죠. 우리한테 어떤 소주 드릴까요라고 이래 묻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이게 지정권을 주는 겁니다. 지정권을 줘가지고 당신이 그냥 결정해 달라. 우리가 참이슬 먹을지 아니면 새로 먹을지 이런 게 막 선택에 고민이 이래 되게 된다면, 그러면 주인이 결정해 주세요. 주인이 결정해 주신다면 그 소주를 우리는 그냥 먹어도 어떤 걸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그지? 상관없게 되고 다 품질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을 해주세요라고 지정
지정권을 당사자 일방한테 줄 수도 있고 제3자 종업원한테 지정권을 줘가지고 우리한테 그 어울리는 소주를 골라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제3자에게도 지정권을 줄 수 있고 그분이 지정하면 그때 특징이 되겠죠. 그 목적물로 종료 채권은 특징이 이래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정권을 줬는데 지정권을 이분한테 줘가지고 당신이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권을 줬는데 이 주인이 너무 바빠가지고 지정을 안 해줍니다. 소주를 안 갖다 줘. 그러니까 지금 고기가 지금 타고 있는데 소주를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 기다릴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띵동으로 최고입니다. 그게 띵동 최고를 통해서 빨리 갖다 주세요라고 요청해야 되겠죠. 요청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최고를 먼저 하고 최고를 먼저 하고 최고를 했는데 이행을 안 한다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법은 이 지정권이 얘한테 이전되는 것으로 그래서 선택 채권에서 선택권이 이전되는 조문이 있거든. 우리 민법에 조문이 있는데 우리 판례가 이거 지정권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해 줍니다. 유추 적용을 통해서 선택권이 이전돼서 얘가 지정할 수 있도록 바꾸게 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되는데 선택권 행사의 문제하고 모습이 비슷하니까 이걸 유추 적용해서 우리 판례가 지정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평가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3번 그 판례인데요. 종료 채권에서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요. 채권자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최고했지만요.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요. 지정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선택채권 이전 조문을 우리 판례가 유추 적용해 준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2번 채무자 이행 제공에 따른 특정 채무자가 이행 제공하면 특정돼 채무자가 이행 제공하면 이행을 제공한다면 특정이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채무자 이행 제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무자 이행 제공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런 문제 되게 되는데 이게 변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변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게 이래 되게 되는데 변제 제공, 이행 제공, 변제 제공 같은 말 변제 제공에 따른 특징인데 변제 제공 정도는 이행 장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행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까 말했지만 우리 민법에서 변제 장소는요. 변제 장소는 지참 채무가 원칙이다 그랬죠. 지참 채무가 원칙. 그 지참 채무가 원칙이고 따라서 지참 채무니까 채권자 주소지에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채권자 주소지에서 이행을 해야지 된다. 그러면 변제 제공을 해야 되는 채무자는 여기까지 들고 가야 되겠네. 그지? 여기까지 채권자 주소까지 지참 채무니까 들고 가야지만 변제 제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채권자 주소지에 들고 가서 수령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 상태를 만들어줘야지 이게 특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제 제공을 다 했다라고 이래 볼 수 있으니까 이때 이래 특정되고 이걸 우리 그 변제 파트에 가보면 현실 제공한다라고 불러요. 현실 제공. 현실 제공이라고 해서 직접 들고 갔거든. 직접 들고 갔으니까 현실 제공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추심 채무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심 채무로 이래 처리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거는 채무자 주소지에 가서 채무자 주소지에 가서 채권자가 추심해서 받으러 가는 거 이런 느낌 추심하러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추심 채무라고 부르고 채무자 주소에 가서 받아오는 거 이걸 추심 채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학원 수강증을 끊으면 여러분들 집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러 오고 있잖아. 이게 추심하러 여러분들이 채권자가 추심하러 오고 있는 거 이게 채무자 주소에서 변제 제공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근데 민법은 다른 말 없으면 이게 원칙이거든요. 지참 채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추심 채무로 처리되려면 반드시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됩니다. 별도로 추심 채무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을 때만 그때만 추심 채무가 되고 다른 말 없으면 원칙은 지참 채무로 풀어야 돼. 지참 채무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추심 채무로 이래 처리됐을 때 채무자 주소지로 채권자가 받으러 와야 되거든. 그러면 채무자의 변제 제공은 어떤 걸 해줘야 될까요? 어떤 걸 해줘야 되냐 그러면 변제 준비를 완료하고 변제 준비를 완료하고요. 변제 준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제네시스 같은 거를 만약에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이행을 한다면요. 그 고객님한테 드려야 될 자동차를 따로 틴틴도 하고 그다음에 번호판도 부착하고 하이패스도 부착하고 이런 것들을 행위를 해줘야 되겠죠. 변제 준비 완료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오세요라고 수령을
최고까지는 해줘야 되겠죠. 수령을 최고하도록 해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몇 시까지 오시면 됩니다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알려줘야지 이래 되니까 수령을 최고하는 거, 수령을 최고하고 이제는 기다리면 됩니다. 채무자는 기다리면서 자기 영업소에서 이거 고객한테 제네시스 안대를 이행하기로 했으니까 그때는 수령을 최고하고 이래 기다리면 되고 이걸 우리 변제 파트에서 받으러 오세요라고 알려줬죠. 받으러 오세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걸 구두 제공이라고 부른다. 구두 제공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니까 현실 제공 원칙, 구두 제공 예외, 그지? 구두 제공 예외로 처리되고 여기서는 하나 더 있는데요. 송부 채무가 있습니다. 송부 채무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 송부 채무는 채권자 주소지도 아니고 채무자 주소지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제3의 장소에서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걸 송부채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저희 집도 아니고 채무자 주소지 즉 현대자동차인 자동차 영업소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행하기로 하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근무지 학원으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학원에서 퇴근할 때 제네시스 타고 퇴근하고 싶다. 따라서 강남 역삼역 쪽에 학원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제3지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굳이 여기까지 보내줄 필요 없는데 호의로 보내주기로 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 가능하게 되는데 그러면 송부채무일 때 채무자는 어떤 걸 했을 때 변제 제공을 다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냐 그러면 이거는 호의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발송하면 특정돼요. 발송하면 이렇게 특정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되니까 지참채무 원칙일 때는 채무자는 도달까지 해야 되고 도달되기 전이면 불특정물 다시 구해와야 됩니다. 다시 구해서 이행을 해줘야 될 조달 의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조달 의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도달까지 해야 되고 추심 채무는 그냥 채무자 주소지에서 받으러 오는 거이기 때문에 변제 준비 완료를 하고 수령을 최고 이걸 구두 제공으로 족하다. 구두 제공으로 족하고 송부 채무일 때는 그냥 발송하면 특정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그 교재 특정의 효과 나오죠. 종료 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면 그때부터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는 거고 즉 종료 채권은 목적물의 특정으로요. 특정물 채권으로 바뀌게 되겠죠.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되는데 가볍게 기본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변제 제공 방법의 문제 변제 제공의 방법의 문제니까 변제하고 연결해서 같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정리하시고 자 중요한 게 3번입니다. 금전채권 논점이 이래 중요하게 정리가 이래 돼야 되는데 첫 번째 금전채권 종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금종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금전채권은 액수가 중요하거든. 액수가 중요하니까 금액채권 예컨대 내가 뭐 100만 원 받겠다 1000만 원 받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돈으로 주든지 나는 1000만 원을 받으면 돼. 그지? 1000만 원을 받으면 되니까 만 원짜리로 받든 아니면 뭐 5만 원짜리로 받든 이런 것들을 액수 자체만 나는 받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금액 채권이 이래 되게 되는데 1번 금종 채권은 종류를 정해버리는 겁니다. 5만 원짜리로 달라 이렇게 만 원짜리로 주세요 이렇게 종류를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금종 채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조문 하나 보시면 채권의 목적이요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의 강제 통용력을 잃었을 때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 밑줄하고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까지 밑줄하세요. 변제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근데 5만 원짜리로 변제하기로 했는데 5만 원짜리를 한국은행에서 발권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걸 강제 통용력을 잃었다라고 부르거든. 강제 통용을 잃었다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5만 원짜리로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5만 원짜리를 한국은행에서 찍어내지 않는다면 네 채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 말이죠.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채무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다른 통화 있죠. 그죠? 만 원짜리도 있고 다른 통화가 있게 이래 될 테니까 다른 통화로 주라 이 말입니다. 다른 통화로 변제를 해줘야지 되는 거지 채권이 영향을 받지는 않게 이래 된다라고 이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2번 외화채권인데요. 외화채권도 가반 외국 금액채권이 되는 게 원칙이고 외국 금종채권 종류를 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1번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하거든. 어떤 돈으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하면 되는 거 이게 금액 채권으로서의 성격이 갖는 게 원칙인데 근데 2번 채권의 목적이요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똑같이 변제기의 강제 통용력을 잃어버렸을 때 근데 100달러
100달러짜리로 만불을 주기로 했는데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100달러짜리를 찍어내지 않겠다. 만약에 찍어내지 않겠다고 강제 통령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네 채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가 이런 문제되게 될 건데 똑같이 옆에 그 나라의 다른 통화가 있겠죠. 그죠? 그 나라의 다른 통화가 있을 테니까 다른 통화로 변제를 해줘야지 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이래 되고 그다음에 나반 대용급부권 대용급부권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대용급부권이 기출이 자주 되는 쟁점이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원래는 얘가 미국 돈으로요. 미국 돈으로 10,000달러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만불을 이래 받기로 이래 돼 10,000달러를 이래 받기로 이래 돼 있으면 그러면 얘는 채무자는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으로 변제하면 되겠죠. 변제를 하면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다른 나라 통화로 우리나라 통화로 원래는 미국 돈으로 줘야 될 외화 채권이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어서 이행해도 된다. 대신 이행해도 된다. 다른 것으로 대신 이행해도 되는 거. 이걸 대용급부권이라고 불러. 우리나라 원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이래 대신 바꾸어서 줄 수 있게 이래 됐고 조문에서는 이게 대용급부권이 채무자만 갖는 것처럼 이래 돼 있지만요. 우리 판례가 형평원칙상 민법은 사적 자치고 그리고 양자를 공평하게 취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대용급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얘는 대용급부를 청구할 권리가 나와요. 청구할 권리가 이래 나오는 거지. 대응급부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지. 채무자에게만 있고 채권자는 요구를 못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는 거의 없게 이래 되니까 공평의 원칙 때문에 자동적으로 얘한테 인정이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게 미국 돈으로 갚아야 되는 외화 채권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바꿔줄 수 있는 걸 대응급부권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거든. 환율. 언제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줘야 될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논점이 되는데 일단 조문 표현 먼저 보면 378조 조문 보시면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으로 지정됐을 때 채무자는 지급할 때 지급할 때에 있어서 이행지 황금 시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통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지급할 때를 밑줄하셔야 돼요. 지급할 때를 밑줄하고 점을 찍어두세요. 지급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행기 변제기라고 안 돼 있는 거야. 이행기 변제기라고 돼 있지 않고 지급할 때라고 돼 있습니다. 지급할 때라고 돼 있는데 이 지급할 때 의미를 그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현실 이행시로 봐요. 현실 이행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고 조문이 어떤 조문에는 이행기 변제기로 돼 있고 어떤 제문에는 인도시까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급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고 구분해서 표현하거든. 따라서 이행기 변제기와 다르게 직접 들고 갈 때를 말합니다. 직접 들고 갈 때를 이래 말하게 되게 될 테니까 현실 이행시를 이래 의미하게 되고 채권자가 대응급부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도 당연히 청구받고 이행했을 때 그때가 기준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소송에서 대응급부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이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판사님이 판결하는 게 맞을까? 소송에서는 판결을 해줘야 되거든.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해 주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이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판례가 사실심 변론정 결시 사실심 변론정 결시 이때가 현실 이행시와 가장 가까운 시점이 됩니다. 현실 이행시 채무자가 현실 이행하는 시점과 가장 가까운 날짜를 찾아보니까 변론 종결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가장 가까운 날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소송에서는 현실 이행시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교재 집행 채권 집행할 때 경매 절차에서 얘가 대응급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그때도 현실 이행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래 봐야 되는데 집행에서 현실 이행시는 배당기일 당시로 봐요. 배당하는 날짜가 이때가 현실 이행시가 되거든. 현실 이행시가 이래 되게 되니까 배당기일 당시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의 경우는 현실 이행시고 채무자가 대응급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현실 이행시고 100% 오답은 이걸로 나와 이행기로 나오게 되는데 이행기 변제기로 나오면 오답입니다. 오답이 되고 현실 이행시가 이래 기준이 돼야 되고 대응급부 청구권을 채권자가 행사했을 때도 똑같이 현실 이행시가 기준인데
그런데 소송에서는 이때가 가장 가까운 날짜가 된다. 사실심 변론적 결시 이때가 가장 가까운 날짜가 되고 배당 절차에서는 배당기일 당시가 이때가 현실 이행 시효가 이래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본조는요 외화 채권의 경우에 채무자가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대응거부권을 인정하고 있고 판례는 공평에 관한 현상 채권자에게도 대응거부 청구권을 인정 아시겠죠? 채권자한테도 인정이 되고 2번 발표하고 환산 시기. 자, 1번 채무자가 대응권을 행사했을 텐데 외화 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요 민법 378조가요 그 환산 시기에 관해서 변제기라는 표현과 다르게요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볼 때 그 환산 시기는 이행기간이고 현실로 이행하는 때입니다. 즉 현실 이행시 점 찍으세요. 현실 이행시 외국간 시세에 따라서 환산한 우리나라 통으로 변제해야 돼요. 우리나라 통으로 변제를 해야 되고 띄엄 우리나라 통화로서 외화 채권에 변제 충당할 때도요 현실로 변제 충당할 당시입니다. 변제 충당할 당시 외환 시세에 따라서 환산을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고 또 집행법원이요 경매 절차에서 외화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도 배당기일 당시 점 찍고 배당기일 당시 외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이래 삼아줘야지 이래 된다라고 이래 보게 되고 2번 채권자가 대응권을 행사했을 때도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하는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삼아야 되고 다만 채권자가 대응권을 재판상 청구했을 때는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 가장 가까운 밑줄 사실심 변론적 걸칩니다. 그러니까 재판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했을 때 소송에서 청구하면 사실심 변론적 결시 그때의 기준으로 환율을 환산하라고 이래 돼 있으니까요 그에 따라서 이래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대응거부권 쟁점 하나 대응거부권 쟁점 따로 하나 이래 정리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2번 금전 채권 특칙이 중요한데 이거는 10분 쉬었다가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